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 입구에서 두부 한 모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부를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집에 누가 사는 거야? 아들도 없다던데 저 두부는 어디로 가는 걸까?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어느 날 아무도 몰래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인천의 오래된 재래시장. 아침 6시가 되면 이 골목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됩니다. 생선 비린내와 깨씹향이 뒤섞이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좌판에는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들이 앉아 시금치를 다듬고 어묵 국물이 끓는 소리가 골목을 따라 퍼집니다. 이 시장에서 15년째 두부 노점을 운영하는 김영숙 씨는 매일 아침 첫 손님부터 마지막 손님까지 이 골목의 모든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숙 씨가 처음 그 할머니를 알아챈 건 2년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아침, 시장 입구 쪽에서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낡은 겨울 코트에 검정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였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방향은 확고했습니다. 언제나 두부 노점 앞. 두부 한 모 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건네고 두부를 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린 날에도,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말. 두부 한 모 주세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두부를 살 때면 항상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돈을 꺼낼 때, 두부를 건네받을 때 그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마치 이 두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조심스럽게 장바구니 안에 넣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순 씨가 깨씨 판단을 사러 왔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숙아, 저 할머니 알아? 매일 오는 거 봤지? 알죠. 두부 한 모씩 사가요. 근데 왜요? 아니, 이웃 사람이 그러던데 저 할머니 집에 남편이 누워있대. 5년째. 밥도 못 먹고 죽만 넘긴다던데 두부를 왜 매일 사가는 걸까 싶어서.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할머니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혼자 저 두부를 들고 좁은 골목을 걸어 돌아가는 모습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건어물 가게 오말순 씨까지 영숙 씨 노점 앞에 와서 수군댔습니다. 영숙 씨, 저 박순자 씨 알지요? 나랑 50년 이웃인데. 네, 맨날 두부 사 가시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누워있고 아들은 없다고들 하는데 저 두부를 누가 먹는 거야? 영감이 씹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게요. 저도 그게 이상해서. 시장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해요. 저 두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날부터 시장에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내다 팔기라도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왜? 두부 한 모로 뭘 하는 거야? 누가 알겠어. 물어봐도 말을 안 해. 누군가 한 번은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이 할머니,
그 두부 맛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 말에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영감이 좋아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남편이 두부를 좋아한다고. 근데 씹지도 못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왜 매일 사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할머니 대신 젊은 청년이 두부를 사러 올 때가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이 거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두부 한 모 주세요. 복순 씨가 그 청년 뒷모습을 보다가 영숙 씨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청년은 뭐야? 저 할머니 손자야. 글쎄요, 닮지도 않았는데. 맞아, 전혀 안 닮았어. 그리고 아들은 없다고 했는데. 그냥 아는 청년이 심부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시장 사람들은 날마다 조금씩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 두부가 어디로 가는지, 그 청년이 누구인지, 그 작은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영숙 씨는 결국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비가 내렸고 시장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노점을 열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영숙 씨는 오늘은 안 오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받쳐 들지 못하고 한쪽 어깨가 다 젖은 채 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신발 끝에는 빗물이 고였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꼭 쥔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 이 비에 오셨어요? 미끄러우셨겠다. 두부 한 모 주세요. 할머니는 그 말만 했습니다. 영숙 씨는 두부를 건네며 습관처럼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 두부 누가 잡수시는 거예요? 매일 한 모씩 사 가시잖아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영숙 씨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덧붙임도 없이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장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느린 걸음을 멀찌감치 따라 골목을 3번 꺾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보였습니다. 담장에는 오래된 장독 두어 개가 놓여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쓸쓸해 보였지만 화분마다 손이 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문틈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형광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창가 가까이 놓인 낮은 침대 위에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이불이 덮여 있었고 눈만 천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오른쪽 전체가 마비된 이봉수 할아버지였습니다. 5년째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고형 음식은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곁에서 순자 할머니는 두부를 잘게 으깨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끝으로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점을 숟가락에 올려 영감의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봉수 씨, 오늘도 두부야. 오늘따라 비가 와서 더 맛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부가 입안에 닿는 순간 눈가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맛있지? 그래, 잘 먹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5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요함. 슬픔이 너무 깊어지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영숙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두부 한 모는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건네는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작업복 같은 차림에 소매가 말려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할아버지 이불 끝을 여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오늘 비 많이 맞으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는데 그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일찍 끝났어? 비 온다고 현장 일찍 마쳤어요. 어머니, 혼자 걱정돼서요. 청년은 할머니의 젖은 겉옷을 받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화들짝 놀라 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청년은 빨래줄에 옷을 걸다가 영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란 건 영숙 씨였지만 청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는 분이세요? 영숙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두부 파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오늘 비도 오는데 어떻게 오셨나 걱정이 됐어. 청년은 잠시 영숙 씨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거기서 두부 사온다고 하던데요. 그 말투는 어딘가 어른스러웠습니다. 27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청년은 부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눈빛도 피부색도 생김새의 어느 한 곳도 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닮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들이 없다던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두부를 사러 왔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이후로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자꾸 당겼습니다. 어느 날 시장이 한산해진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두부를 받아 들고 막 돌아서려는데 영숙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에 그 청년 봤어요. 어머니 옷 챙겨주던 분이요. 아드님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두부를 받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 아니야. 짧고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잠시 멍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처럼. 30년 됐어. 그 아이 우리 집에 온 게 어느 겨울이었지.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고 했습니다. 수도가 얼고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바닥까지 닿던 그런 겨울이었다고. 새벽 2시 무렵 대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멈추지 않아 나가봤더니 작은 골판지 상자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흰면 이불에 쌓인 채 아무런 쪽지도 없이. 그 계절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이의 뺨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발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울음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봉수 씨가 그랬어. 이대로 두면 아침에 얼어 죽는다고. 그래서 들어왔지. 이튿날 아침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우린 자식이 없었어. 결혼하고 15년이 되도록. 그러니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입양 허가 받는데 2해 걸렸어.
그동안은 위탁으로. 우리가 못 데려갈까봐 봉수 씨가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영숙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6년 봄, 이민주는 공식적으로 이 집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봉수 할아버지가 직접 지었습니다. 이민준, 백성민, 준걸준. 무사람의 모범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봉수 씨가 사전 들고 이틀을 앉아 있었어. 이름 하나 짓는다고. 순자야, 이 이름 어때? 하고 쪽지에 써서 내밀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걸 알아요? 입양된 걸. 알지. 중학교 때 얘기했어. 우리가 숨기는 것보다 당당하게 아는 게 낫다 싶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이틀 말이 없더라고. 학교도 잘 다녀오고 밥도 잘 먹는데 그냥 조용했어. 봉수 씨가 밤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순자야,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잘못은 무슨 잘못이야. 그 아이한테 잘해주면 되지. 하고. 그러더니 사흘째 되던 날 밥 먹다가 갑자기 그래요. 어머니, 저 이름 진짜 좋아요. 아버지가 지어줬다는 거 알았어요? 하고. 할머니는 그 대목에서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게 웃음인지 울음인지 영숙 씨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이봉수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뇌 손상이 심해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순식간에 집을 삼켰습니다. 노점 하나로 버티던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민주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대학 진학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민주는 조용히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도 가라고 했다며. 어머니 혼자 아버지 모시면서 일까지 하시면 몸 망가져요. 저 현장 일 배워서 빨리 벌게요. 나중에 아버지 좋아지시면 그때 야간 다니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허락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눈치를 챘는지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싫다고 해도요. 그리고 저 솔직히 말하면요. 아버지 아프신 거 두고 공부하러 가면 공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나왔을 때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허락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민준이야. 할머니는 짧게 그렇게 말하고 두부를 들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30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숙 씨만의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복순 씨와 말순 씨까지 노점 앞에 모였고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그 사연을 꺼냈습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복순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할머니 아들이 없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았지. 입양한 거였어? 네. 30년 전에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집을 안 떠났다고? 현장 일하면서 부모님 모신대요. 아버지 약 시간도 어머니보다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순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50년을 옆에서 봤는데 그 부부가 얼마나 그 아이 자랑을 했는지 알아? 동네 잔치가 있으면 민준이 그림 그린 거 가져오고 민준이 받아온 상장 들고 다니고 봉수 씨는 술 한 잔 걸치면 꼭 그랬어.
우리 아들이 내 복이야 하고 복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나도 봤어. 민준이 중학교 때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탔다고 봉수 씨가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자랑했잖아. 내가 아드님 글 잘 쓰네요 했더니 가슴을 탁 치면서 내 아들이니까요 했는데 그게 어찌나 당당하던지. 그러게 입양한 아이라는 걸 티도 안 냈어. 그 집에서는 그냥 아들이었어. 그냥. 영숙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을 두고 내 복이라고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그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두부를 사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두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친구들은 다들 자기 꿈 찾아 열심히 사는 나이인데. 청년은 두부를 받아 들고 잠시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버려졌잖아요. 영숙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버려지지 않았어요. 새벽에 추운 데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들어 올려줬어요. 이름도 지어줬고 학교도 보내줬고 아프면 밤새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부모 아닌가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뭉클했습니다. 오래 생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진실이 되어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청년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민준아, 너는 내가 살면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그 말이 있는 한 저는 어디도 못 가요. 영숙 씨는 두부 포장지를 매만지는 척하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영숙 씨는 두부를 여분으로 싸들고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순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웬일이야? 그냥요. 오늘 좀 많이 남았어요. 할머니는 잠깐 영숙 씨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약 시간이에요. 알아, 간다. 할머니는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녀석이 아버지, 약 시간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 말은 혼잣말처럼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단단한 오래 묵은 자랑이. 방 안에서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두부를 으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두부 맛있어요. 어머니가 매일 사 오시는 집 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가셔서 사 오신다고요. 아버지 드시려고요.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을 향해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민주는 그걸 보고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 못하는 아버지와 말 아끼는 아들이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조용히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 집의 언어였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손이 커졌는지 몰라. 처음 왔을 때는 내 손바닥보다 작았는데 그 말은 영숙 씨를 향한 것이었지만 눈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슬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래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부 노점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오는 날도 있었고 민준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영숙 씨는 그날 두부가 제일 부드러운 것으로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 집을 위해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두부를 받아 들고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저기 아줌마. 응, 왜? 어머니가 아줌마 두부가 제일 맛있대요. 아버지도 이 두부는 잘 넘기신다고. 영숙 씨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제일 좋은 거 빼둘게. 민주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 보다가 영숙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 매일 아침 두부를 들고 걷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발걸음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다가 복순 씨가 영숙 씨 옆에 와서 섰습니다. 영숙아, 저 청년 있지. 나 처음엔 진짜 몰랐잖아. 근데 저게 부모 잘 만난 거야? 아님 부모가 자식 잘 만난 거야? 영숙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닐까요? 서로 잘 만난 거지요. 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 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부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사이로 낡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의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두부 한 모를 들고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그랬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세월이라고. 그 말이 오늘 이 골목에서는 두부 한 모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부는 오늘도 어느 작은 방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입안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저녁 노점 문을 닫으며 올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골목에서는 작은 발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두부 한 모 주세요. 영숙 씨는 내일도 가장 부드러운 두부를 골라 따로 빼두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두부를 손에 쥐고 좁은 골목을 걸어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건네는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30년을 함께 살면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